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총리 이상의 실세였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이상민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역시 특검 수사의 부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상민이 누굽니까? 윤석열 충암고 후배로 누구보다 윤석열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자 아닙니까? 전대미문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끄덕없던 자였습니다. 계엄이 발표되기 전에도 맨 먼저 올라오고 비상계엄 해제 뒤에는 안가에 모여서 모의를 꾸몄던 자입니다. 어찌 보면 한덕수보다 더 깊이 내란에 관여했을 것이 분명한데 수사의 그물은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상민이 특히 괘씸한 것은 그의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판사 출신으로 온갖 법기술을 부려가면서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느니 멀리서 본 것 같다느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CCTV를 통해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오늘 엄정한 단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이번 설 선물 정어리몰에서 구매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로 이제 배송은 다 끝났는데 일반 제품 말고 더 나함으로 이렇게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함 홍삼 진액 백년 진고 또 떡국 곰탕 세트 벌꿀 이런 제품들은 내일 아침까지는 주문하면 또 보내드릴 수 있게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떡국 아직 준비 안 하신 분은요. 이거 하시면 해결될 겁니다. 저희들이 먹어봤는데 이건 100% 보장합니다. 곰탕에 고기도 듬뿍 들어있고요. 떡국살이 너무 좋아요. 정말 쫀득쫀득하고 아주 고급스러웠어요. 이게 쌀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곰탕에 떡국 이렇게 딱 넣어서 떡국 하면은 다른 떡국보다 훨씬 더 좋다. 정말 제가 떡국 좋아하는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국물도 진하고 맛있으니까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홍삼 제품도 설 특별 이벤트 기간에만 이 가격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한 병에 29,900원인데 원 플러스 원, 두 병에 49,900원 특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설 연휴 끝나고 나오면 또 이 가격에 못 드릴 거예요. 계속 100년 진고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사두셔도 좋을 것 같다. 제가 팁을 드립니다. 100년 진고도 내일까지는 발송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정어리몰 이용해 주신 여러분들 저희가 또 수익이 생기면 홍길동 장학금으로 드리니까 좋은 일에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운기의 정치 1번지입니다. 오늘 뒷배경 근사하지 않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지리산 천왕봉의 일출입니다. 근사하지요. 오늘 저 사진을 배경으로 고른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좀 새로운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한 3주간 민주당 그리고 조국신당 여권이 시끄러웠죠. 이제 정리하고 좀 새로운 각오로 새 아침처럼 출발해보자 하는 마음을 담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일부터는 귀성길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설을 맞아서 고향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고향이 느껴지는 저 지리산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힘차게 갑시다.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오랜만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못 뵀는데 네. 좋은 데 다녀오셨다고. 아, 예. 저 아프리카의 튜니지라는 나라에 튀니지. 네, 야.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거 진짜 가기 쉽지 않은 나라인데. 쉽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지중해, 가요? 갈 때? 바로 못 가죠.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거나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비행기 편이 아무래도 많은. 어떻게 해서 갔어요? 저는 도하를 도하로. 네, 네. 갔고요. 그럼 경유해서 튀니지까지 몇 시간이나 걸려요? 여기서 도하까지 11시간. 11시간. 예. 그리고 이제 뭐 환승을 위해서는 약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도하에서 다시 튀니스라는
수도까지. 튀니지 수도. 예, 6시간. 딱 하루네. 굉장히, 예. 근데 그 튀니지라는 나라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와 싸웠던 하니발 장군, 예, 그 하니발 장군이 있었던 카르타고라는 제국, 거기에 본토예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아주 역사가 오래되고 그 유적지도 참 많고요. 부럽습니다. 우리가 맨날 유명한 뭐 이집트, 남아공 막 이런데 그리고 또 뭐 이제 세렝게티 요즘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아프리카의 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튀니지는. 왜 거기를 보석이라고 그래요? 그 이렇게 지중해를 연하고 있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나라가 오른쪽에 이집트부터 맨 왼쪽 끝이 모로코까지 있고요. 가운데 리비아, 알제리가 있는데 딱 그 가운데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요, 이탈리아 반도 아래에 있는 시칠리아라는 섬, 예. 거기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중해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더라고요. 참 저는 로망이 정말 인생의 말년에 아프리카에 가서 석양을 딱 바라보면서 인생을 정리해보고 싶은 로망. 네, 네. 왠지 아프리카는 해가 지는 그 모습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크게 이제 사하라 사막을 분기점으로 그 사하라 사막 위는 지중해를 접하고 있잖아요. 그 위쪽의 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 아래쪽의 아프리카가 많이 다르죠. 며칠이나 계셨어요? 저는 뭐 8일 정도 있었어요. 날씨 좋았어요? 네. 근데 거기가 지금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뉴스를 많이 다루지 않지만 모로코, 튀니지 이런 나라에 홍수가 나가지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후유증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지만 그 얘기만 할 수는 없고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들려주세요.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럽당. 그렇죠,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부럽습니다. 먼 나라까지 다녀오시면서. 신유진 변호사님은 지금까지 세계 각국 다녀본 중에 최고로 꼽는데 어디예요? 최고로 꼽는데 솔직히 저는 파리를 좋아합니다. 예. 파리. 파리를 좋아합니다. 네, 네, 에펠탑을 좋아해가지고 네. 파리지엔너. 네, 그렇게 특별한 뭐 없이도 그냥 내가 그 도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이 좀 전환이 되는. 예. 그래서 좀 좋아합니다.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 외국 안 나가봤죠? 저는 데모하러 나가봤습니다. 여행으로 가본 적이 없고요. 한일 청년 평화연맹 뭐 이런 거, 한일 제국주의 과거사 규탄한다 오사카 집회. 그다음에 근데 전국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좀 영적으로 수련에 대한 데서 바이카로스는 수련회로 간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엄밀하기보다는 여행이라보다는 수련회인데 바이카로스에 딱 가보면 지금도 생각납니다. 명절이니까 이런 말씀 하나 들으시오. 더 레이크 바이카리스 더 딥스트 프라이드 인 러시아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호수 바이칼은 러시아의 최고의 자존심이다. 인류가 물이 한 방울도 없을 때 40년간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담소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깊고 가장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 호수라더라고요. 근데 그 바이칼호수에 무슨 아론섬인가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가 한반도 인류의 그 시온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도 있더라고요. 꼭 한 군데 간 사람이 저렇게 길게 이야기. 근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바이카로스 일대가 브리아트 공화국이거든요. 러시아 연방 중에. 근데 한반도 사람들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몽골 사람들보다 더 닮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을 할 그래서 수도 바이카로스는 있겠군요.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신다더라고요. 네. 바이카로스도 못 가봤어. 앵커님께서 아프리카 전에 바이카로스를 먼저 가보시죠. 그래요? 이르크츠크가 있잖아요. 예. 그 시베리아의 이발사라는 영화의 주무대인데 거기가 뭐 파리 이야기했잖아요. 시베리아의 파리가 이르크츠크입니다. 이르크츠크. 한국 공상단사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계는 넓고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맞습니다. 슈퍼탕님 고향 갈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올 사람도 없고 명절에는 아이고. 정치 1번지도 없고 슬퍼요. 아닙니다. 슈퍼탕님. 우리 정치 1번지는 쉬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항상 합니다. 지금 다음 주 설 연휴 백운계 정치 1번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월, 화, 수 계속 방송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 하고요. 또 댓글창도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 인터뷰로 꾸몄는데 미리 알려드릴까? 알려드리는 게 좋은가? 좋죠. 아 그래요? 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제가 어떤 내용일지는 몰라요. 오늘부터 이제 녹화를 하니까 김준혁 의원, 역사학자 김준혁 의원을 모시고 설의 기원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세계사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혹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놓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설날은 또 대체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운세도 보고 신년 운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의 예언가 철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 모시고 한번 예언을 한번 여러 가지 윤석열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뭐 이런 걸 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참 박학다식하죠. 모든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예견을 많이 하는데 많이 맞아요. 아주 그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한 것들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 올, 화, 수 이렇게 사흘 쉬더라고요. 그날은 지금 서울시장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원호 부청장 모시고 정원호가 꿈꾸는 서울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와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설 연휴 특집 인터뷰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백운계 정치 1번지를 찾아주신 분들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세요. 보시면 겁나게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우. 자, 오늘 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가볍게 출발했습니다. 아침에 이상민 재판 뭐 이런 얘기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어요.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오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제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속도도 얘기하고 미국의 관세 압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야당의 협조도 구하고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입만 열면 영수회담 그랬어요. 그랬던 자가 오늘 어제 또 더군다나 오케이까지 했어요. 근데 아침에 갑자기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결례를 넘어서 기본이 안 된 거죠. 아니 일반 사인 간의 약속도 그날 당일날 취소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데 대통령과의 오찬 그것도 자기가 만나자고 이야기해서 딱 오늘 잡아서 어제 오케이까지 해놓고 오늘 최고위원들 의견이 뭐 좀 와서 뭐 들어보고 해야 된다. 그래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몰상식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최고위원 3명이 반대했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세요. 그러니까 그 반대 글쎄 그러나 저는 어저께 그 장동혁 대표가 응했을 때 상당히 의아한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어느 지적 중에 가장 딱 눈에 들어왔던 게 대통령이 지금 약간 좀 궁지에 몰려 있다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여야 대표들을 오히려 달래주기 위해서 지금 만남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분석. 근데 우리 정치가 좀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이게 참 앞으로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덥석 걷어차버려서 역시 우리 정치는 아직 그 수준이구나. 방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예. 야, 정사마님 싸가지가 바가지네요. 아니, 말이 안 되죠. 당일날 더군다나 자기가 어제도 오케이 했고 그 전에 영수회담 했다가 이게 뭡니까? 오늘 아침에 장동혁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던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사실 오늘 오찬 회동은 어제 대구 그리고 전남 나주 현장 횡보 중에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부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혹시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면 요즘 너무 살기 힘든다는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있어서 그런 목소리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찬 회동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사위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또 한 번 벌어졌습니다. 최고위 마치고 지도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다리꽃님, 기본이 안 된 당에 기본이 없는 인간이네요. 아니,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그럼 아까 어떤 분께서 뭐 싸가지라고 하셨는데 싸가지도 그냥 정말 개싸가지네요. 어떻게 아니 여러분 이 정당은요 사당이 아닙니다. 만약에 국민 여러분의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지들끼리 낸 당비와 지들끼리 낸 후원금으로 운영된다면 저런 엉터리 결정을 해도 그냥 한 바가지 욕하고 끝내겠는데 국민의힘 당에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1야당이란 이유만으로 1년에 무려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 즉 국민혈세가 지원이 됩니다. 즉 아무리 형편없는 정당이어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선거가 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돈이, 이제 올해는 지방선거에 따라 더 많은 돈이 지급될 텐데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기본과 상식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론 보도에서는 장동혁이 그냥 친한파 몰아내느라고 여념이 없어서 당내 분란에 휘말려 있어가지고 곤란한데 대통령 오히려 면을 세워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입법 협조를 해서 원활한 설 전에 국민들에게 좋은 모양새도 만들어드리고 또 여당이나 야당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건 또 수용도 하면서 그러면서 여야 정당 대표가 너무 궁지에 있거나 논란이 있는 것보다는 좀 힘도 실어줘서 특히 국익과 관련된 것은 입법 호소 좀 하려고 이렇게 모신 거거든요. 전혀 어떤 사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대통령 보고 뭐 당무 개입 하지도 않았는데 당무 개입한다 난리 dum피는 자가 그러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이 대통령이 지시한 거라고 지들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걸 대통령이 지시한 거니까 불참한다. 앞뒤도 안 맞습니다. 저건요, 장동혁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장동혁이 이미 한번 이재명 대표랑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랑. 네. 자기가 자신 있으면 거기 가서 주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기회죠. 윤석열 만날 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 대표 시절에 내가 좀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15분인가 네. 준비한 걸 딱 읽었어요. 네. 윤석열 미쳐버리겠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온 손님인데 가만히 그때 다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주도하는 거죠. 그리고 장동혁이는 왜 그렇게 못해? 그런데 지가 뭐 오늘 가면 여야 협치를 위해서 무슨 반찬 내놨고 쌀에 무슨 잡곡 섞었고 그런 것들로 오늘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고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할 것이다. 못 덮게 지가 하면 되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동혁이 자신을 밀어줬던 그 윤호개인 세력과 그 절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만을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좀 분리를 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새로운 국면을 만들면서 자신이 이제 야당의 대표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조차도 아니 지금 설 앞두고 지금 바로 설 지나면은 윤석열 선고하는데 윤석열 선고에 이런 식으로 모습 보여주면은 악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 윤석열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라는 뭐 요청이나 똑같다. 이런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그럼 만날 수 없지. 완전 지레 겁먹고 장동혁은 그저 윤호개인 그 자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전라도에서는 이럴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라이 모질이 그럽니다. 모질이란 말도 있고 옛날에 번판이란 말도 있었는데 아니 참으로 신의가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줏대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1야당
당대표라는 자가 지가 어제 약속한 것을 최고위원 3명, 말이 최고위원 3명인지 신임 변호사 잘 봤습니다. 전환기리한테 지시라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임마 어딜 만나러 와? 큰일 나. 야, 이렇게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정말 쫄보 중에 쫄보입니다. 자, 지가 민생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래 국회에서 통과된 법사에 통과된 법안에 우려가 있다면 대통령께 가서 그런 의견 이야기할 수 대통령이 말 못하게 하겠습니다. 못하게 하겠습니까? 거기까지 초대를 했는데 그리고 뭐 여야 지도부 전부를 초대한 것도 아니고 딱 2명이잖아요. 맞아요. 정청래 장동혁. 오차 1시간 얼마 될까 여러분. 점심 먹고 앞뒤까지 하면 거의 이런 분위기면 특히 명절 앞도 오랜만에 만나면 2시간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할 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 다 100% 수용할 수는 없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그래도 일부라도 혹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뭐 예를 들면 어저께 민생이 너무 어렵다 제가 들었다는데 어제 대통령이 그냥 드림센터 갔잖아요. 그 2만 원까지 무료 급식 그냥 해주는데 알겠다. 너무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걸 전국적으로 수백 개를 더 확대했다든지 이렇게 야당 대표가 건의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이런 좋은 모양새도 충분히 명절 앞도 가능한데 정말 아주 비겁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아주 기분이 갑자기 나빠집니다. 아까 우리 안 소장께서 싸가지까지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싸가지에는 항상 없다가 붙어야 되는 거죠. 예. 예. 싸가지는 그러니까, 싸게니까. 예, 싹수 없다 이러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참 엄밀히 의미를 따지고 보면은요, 이거 희망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기본적인 이 뭐 처신에서 문제 또는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장동혁 대표가 갔으면 할 얘기라는 거는 또 쌍특검 뭐 이거 되풀이밖에 더 했겠어요.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처리됐던 사법개혁 3법이라는 거를 오히려 더 얘기할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더 그러면 반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없죠. 어떻게 야당 대표라는 자가 이 청와대 오찬에 대해서 오케이 했다가 최고위원들이 말려서 못 간다. 이거 맞습니까? 최고위원들이 말리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이랑 지금 선거 앞두고서 그 이유밖에 이거는 명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당대표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고위원이 말려서 안 간 것 같습니까? 실제로 못 간 이유가 네.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어제 전환기가 전환길. 유튜브에서 그렇죠. 가지 말라고 난리 네. 쳤다고 예. 들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동혁이 지금 그 당에 거의 뭐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환길이가 전환길이가. 상황이죠. 완전 하는 짓도 지금 더 가관입니다. 예. 그래서 더 좌상황, 가격하게. 전환길, 네. 우상황, 네. 고성국 뭐 이 예. 정도 네. 되나요? 전전긍긍당으로 당명 바꿨네요. 전전긍긍당. 전환길과 전광과 함께 전전긍긍하는 거 줏대도 없고 그다음에 용기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고위원 3명이 반대하면 어제 내가 국민들의 약속, 언론에 약속을 했다. 전달하고 오겠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내가 더 가서 싸우고. 보통 그래도 야당 대표가 이제는 야당 대표를 따라서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정치꾼의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정치꾼도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정치꾼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전환길이 항상 하는 네. 말이 있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지 철회한다. 너 지지했던 거 다 철회할 거야. 너 아무것도 없잖아. 너 우리가밖에 없어. 그러면은 지지 철회 안 되지. 지금 이제 당 대표로서 지금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지지 철회는 안 되지. 또 그 말에 또 바로 그냥 고개 숙이고. 동네 이장만 또 못하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니까 정현희 조아님이 동네 이장 모독하지 마세요. 지금은 인기가 많아서 아무나 못하고 치열하게 운동합니다. 우리 곡성 제 고향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셨는데. 근데 이장님들은 훨씬 요즘 리더십이 있어요. 예. 뭐 예전에 확성기로 은기야 전화 왔다 뭐 이런 게 해주신 마을 좀 전화기 없을 때 이장 집에 가서 전화 받고 그랬잖아요. 그뿐만 요즘은 정말 이장 선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건 동네 양아치보다 못한 짓입니다. 그래도 동네 양아치들도 있잖아요. 큰 조직에 보스가 약속하면 그 약속은 지킵니다. 그래도 와 이런 경우는 정말 한국 정치사에서도 아마 따져봐야 됐지만 영수회담을 해놓고 파기한 자는 처음 있는 경우일 겁니다. 오늘 코스피가 지금 얼마를 뚫었죠?
5,400을 5,500 5,500 넘었죠. 네, 5,500을 아까 아마 그래서 지금 더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참 네. 모자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대통령과의 약속이잖아요. 본인 예를 들어서 뭐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면 몰라도 간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과의 행사 그 약속인데 그거를 당일날 아침에 취소하는 것 말이 안 되고 그동안 본인이 계속 하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래 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 전에 윤석열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을 안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무슨 낯짝으로 다시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본이 안 된 자가 무슨 당의 대표란 말입니까? 그리고 뭐가 걱정이 됩니까? 본인이 가서 잘하면 되는 거죠. 이런 자가 대표라는 거 한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또 핑계를 댄 게 법사위에서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어제 그 재판소원법, 네네네. 재판소원법 그리고 대법관 증원 이런 거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또 갖고 시비를 거는데 재판소원법은 뭔지 먼저 좀 신유진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라는 거를 냅니다. 그런데 이 공권력 중에서 사법권 즉 재판에 의해서 어떤 기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못 내는 것으로 막아둔 것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헌법재판소를 이제 구성하고 할 때부터 대법원이 아니 우리 법원에서 판단한 거를 왜 다른 제3의 기관에서 판단을 다시 해?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반대를 해서 이거 못 들어갔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에 의해서도 기본권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 공권력과 같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헌법소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재판소원을 가지고 대법원은 물론 이제 대법원이야 자기들 그 위상에 흠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재판은 딱 30일로 끝나야지 우리가 재판했으면 그것이 끝이지 뭐. 그러면 상식에 맞게 재판을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재판하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보고 정말 저자 도대체 뭐냐. 우인성 있지 않습니까? 직위원보다 더 나쁜. 네. 한학자 또 풀어줬더라고요. 21일까지라고 제한을 두긴 했던데. 그게 우인성이에요. 네. 뭐 또 건강 이유였겠죠. 이런 자들이 지금 사법부에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걸 믿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들이 지금 법을 애곡하면 안 된다고 법 애곡자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재판 소원 이걸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조의대 출근길에 뭐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그러는데 너네들이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조의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법안이 통과되는데 관련해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 끝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뭐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 부분 이해가 안 갑니다. 윤경호 소장님. 국민한테 피해가 갑니다. 뭐가 피해가 갑니까? 그러니까요. 저런 추상적인 얘기가 과연 지금 통할까? 오히려 조의대 지금의 법원 체제가 얼마나 국민을 우롱했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요, 정말 결기를 자기가 보여준다면 저는 대법원장의 직이라도 좀 걸고 저런 얘기를 해라. 차라리 당신이 사표를 던지고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뭐 결기라도 보여준다면 왜 그러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저런 막연한 국민에게 피해요? 그 피해를 오히려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런 재판 소원제라는 게 나왔다는 거는 왜 생각을 못할까 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한테 무슨 피해가 갑니까? 거지 같은 판사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뿔따구님, 진짜 네 존재가 제일 큰 국민 피해다. 알거나 떠들어대라. 시대의 거짓말이죠. 자, 만약에 3심까지 끝났는데 물론 지금도 아주 너무 어렵게 재심 절차 있긴 합니다만 재심은 정말 받아들여 어렵고 또 재심하는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재판도 아닙니다.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이런 굉장히 제한적인 사유로 일종의 헌법소원을 한 번 더 낼 수 있는 것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3심이 끝났는데 너무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다. 그러면 한 번 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거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요청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디테일한 걸 다 떠나가지고 그게 어떻게 국민한테 피해입니까? 대법관들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법원과 대법관들은 너무나 많은 그동안 신뢰적 우인성이는 뭐 김건희한테 아주 깍듯하게 절까지 하더군요. 이것도 지금 사실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가면 5년, 10년째 계류 중인 사건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당장 김용 부원장도 1년이 넘게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대법관 숫자가 너무 작아서 그런다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래서 26명까지 늘리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국민한테 피해입니까? 5년, 10년 걸리던 게 1년, 2년 또 그 안에 원래 633 원칙대로 최대한 빨리 우리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건데 완전 거짓말입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거짓말 치는 것 가운데 하나도 이게 헌법을 위반한 거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라고 주장하고 헌재도 그런 식으로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거짓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재판 소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말하는 뭐 하심제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판 자체로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 내는 것이지 이거를 별도의 법원 내에서의 절차를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심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왜곡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는 건데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의 재판에서 이제 끝났다 3심이. 근데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냥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막 우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헌재나 이렇게 신청하면 그런 것들은 바로 가깝니다. 그냥 접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 그게 사심제죠. 사심제는 무조건 일단 받는 거잖아요. 3심은요. 일단 접수를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런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왜 지금 국민이 대법원의 판결을 못 믿고 대법관들을 못 믿습니까?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돌아봐야죠. 아니 세상에 여론조사 1등을 달려가지고 모든 국민이 가장 지금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자를 대통령 후보 자격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파기환송을 시켰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9명 가지고 대충 하는 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대법관 수 늘려가지고 보다 더 깊이 수기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지금요 판사들 보십시오. 이중관 부장판사 믿을 만한 판사 몇 명 빼놓고는 다 그 말하는 것들이 국민의 상식에 맞습니까? 아니 최소한도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놔야지. 어떻게 50억을 갖다가 퇴직금으로 주는 것도 이건 문제가 없어. 그다음에 몇 억짜리 뭐 받았어도 이거는 뭐 받아놓고 뭘 바로 청탁한 거 아니니까 괜찮아. 뭐 여론조사에서 뭐 저기 했는데 이거 계약서 안 썼으니까 문제 없어. 이렇게 판결하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법관이라고 판사라고 믿습니까? 그 일련의 판결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비유를 떠올려 봤어요. 이게 고삐 풀린 망아지가 완전히 온 지금 정원을 다 흐트러 놓고 있는데 그건 누가 봐도 우리 모두가 다 아껴야 되는 그 정원을 그냥 다 개판을 쳐놨는데 뭐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할 때부터 그다음에 그걸 재단하는 법원이 오로지 줄 하나만 딱 그어놓고 그 줄 위에서 이걸 벗어난 행위 그거 이외에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오로지 그 줄 하나 이것만을 잣대로 대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이건 무죄다. 혹시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재판소원법이나 또는 법왜곡죄라는 형법을 우리 개정을 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재판부가 외면을 했을 때는 그게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오히려 더 침해한 거 아니냐라는 거는 지금 이런 일련의 재판들에서 오히려 당신들이 법원 재판 판사들이 일부 왜곡된 판사들이 매를 번 거다. 그걸 왜 모르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정보가 이번에 이제 김상한 헌법재판소장이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계속 입장을 냈잖아요. 헌재도 이 김상한이 그러면 그냥 헌법재판관만 해갖고 소장 됐으면 두 기관에 알력싸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한 분들 김상한이 대법관 출신입니다. 법원 행정처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대법원 제도를 잘 알고 대법관으로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피고인이 AI로 증거를 이조수에 냈는데 판사가 속아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심각하냐. 그러니까 참고증명서 수정해가지고. 이게 3심을 통해서 최대한 걸러낸다 하더라도 너무 이상한 판사도 많아진 데다가 또 정말 이상한 일도 최근에 발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특히 헌법이 위반됐거나 정말 결정적 하자가 있다면 물론 재심이라는 제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그 중에서 아주 굉장히 남발이 안 됩니다. 남발해도 다 각하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이건 헌법을 위반한 대법 판결이다라고 이렇게 이 정도로 해줘서 국민의 기본권을 오히려 두텁게 해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독일 같은 데도 다 허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3심으로 끝나버리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진짜 국민이 너무 오래 3심으로 끝났고 너는 영원히 그걸 살아가면 아마 자살하고 싶을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그때 헌재의 마지막으로 한번 이건 국민에 너무 도움이 되는 제도죠.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들 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 잇따라서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정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을까. 저렇게 판사라고 지금 마음대로 해버리는 걸 보면서 빨리 그래서 법 왜곡죄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 왜곡죄 본회의 통과 안 되고 있는데 법 왜곡죄는요.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독일이 맞습니다.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독일이 이미 법 왜곡죄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있음으로써 재판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내 마음대로 재판을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있다라고 경고성 그 조항이 있는 것과 없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고요. 재판소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게 독일, 스페인, 대만 여러 나라에서 이미 있는 것이고 이 재판소원으로 인해서 모든 재판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본권 침해가 중대한 경우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대법원에서 오히려 환영해야 될 것입니다. 법원이 뭡니까? 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거를 지적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를 둔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 이거를 앞장 세운다면은 오히려 대법원에서도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상민 재판이 있는데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 관심이 가는 게 일단 이상민이나 한덕수나 둘 다 15년 똑같이 구형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민이 한덕수보다 더 깊이 내란에 개입한 자 이미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덕수는 이제 이런저런 머리 굴려가지고 자기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안 튀기게 하면서 가담했다고 한다면 이상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이 다 충암고 동문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상민을 신임하면 세상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대통령실 바로 옆에서 그렇게 많은 인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건 대통령이 물러나도 지금 될까 말까한 판국인데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하나 정리 안 했던 것이 윤석열입니다. 그래도 끄떡없이 살아남았던 게 이상민이었다. 이자가 과연 그냥 이렇게 있다가 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계엄 해제한 그 다음날 안가에서 모였던 4인방 있지 않습니까? 다 법정 한다는 놈들. 이상민이,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그쵸. 법정차장, 또 한 놈 누구죠? 박성재. 박성재. 이렇게 4명 모여가지고 음모를 꾸몄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밝혀내서 특검이 꼼짝달싹 못하게 이상민이가 사실은 이쪽에서는 김용현이가 책임지고 이쪽은 이상민이가 책임진 것이다. 딱 들이밀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하게 만듭니까? 오늘 선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하고 지금 이제 19일 있을 윤석열 선고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기현이가 이제 인사가 서울 북부지법으로 났습니다만 이거 선고하고 가겠지요. 지기현이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사형 선고해야 됩니다. 지기현이 사형 선고하지 않으면 어떤 걸로도 지기현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오늘 이상민 재판 앞두고 지난번에 결심 공판 때 이상민 최후 진술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될 때까지는 당시에는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날 있었던 제가 몰랐던 일련의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아무런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도 한 적도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그것도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 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인지 그 점을 이유로 이 법정에 서게 된 지금의 상황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제가 그렇듯 국민들 또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만류했을 뿐 계엄 선포 이후 이루어질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조차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정말 나쁜 자입니다. 지금 저 최후 진술문을 딱 이렇게 다시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판사 너 나 누군지 알지? 네 판사 한참 선배야. 내가 이렇게 써준 거 이걸 잘 참고해가지고 선고할 때 이러한 이유로 진심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힘들므로 이렇게 해. 코치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저렇게 항변을 해도 저는 딱 두 가지.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경찰청과 소방청 둘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정점에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소방청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라고 표현되는 딱 지시 나왔죠. 경찰청에 대해서도 요즘 뭐 작게 나옵니다마는 그 목현태라는 국회 경비단장이 지시를 한 거를 누구의 윗선의 지시를 받고 했느냐. 그러니까 결국 김봉식 서울청장,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그럼 이 둘은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겠느냐. 그 위에 이상민이라는 행안부 장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밝혀내서 결국 이 계엄의 행동대로 동원이 된 경찰과 그다음에 국회에 진입했던 군, 여기에는 김용현이 있었고 경찰에는 이상민이 있었다. 이걸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할까? 그럼 국민을 또 한 번 우롱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물을 수 없는 거죠. 대통령실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다고 처음에 멀리서 거짓말하고 단전단수를 모른다 했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뭐 단전단수 뭐 써져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한덕수는 긴장하는 듯한 얼굴이긴 했어요. 약간 여유는 있어요. 이상민은 CCTV 보면 여러분 아주 흐뭇하게 웃고 있잖아요. 탁 소매에서 아주 여유 있게 딱 문서도 꺼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기자는요, 제가 보기에 인간이 아니에요. 이 이상민이 퇴임할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알죠. 모든 매일매일이 순간이 행복했다고 그랬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그날 피눈물 나는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젊은이 159명이 죽었고 지금도 피눈물로 원혼이 구천을 헤매고 있는데 뭐라고? 매일매일 행복했다고? 제가 지금도 그 규탄 성명이 그런 자입니다. 사안의 성격상 윤석열이 최소한 이상민, 김주현, 이완규, 박성재하고는 사전에 뭐 얼마나 깊숙이 모르겠지만 짧은 순간이라도 저는 공유했다 보고요.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릴 때
웃는 모습, 품에서 이렇게 문서 꺼내고 하는 모습, 그다음에 단전단수 옆에서 막 신용하는 자들까지 봤을 때 이상민은 뭐 모르겠어요. 1년 전부터 지가 가담해서 안 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담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한덕수랑 함께 뭐 군대도 동원하고 경찰도 동원하고 소방청도 동원해서 단전단수도 하는데 이게 실패하겠냐? 이게 바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죠. 신주주 변호사님. 네. 오늘 이상민 선고하는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네. 류경진 부장판사인데 류경진 판사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못 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목하지는 못했는데, 진짜 저는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그 이상민 오늘 재판이 19일 윤석열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상민과 한덕수가 본인 이상민은 차별화를 하기 위한 작전으로 보이는데 그 문건을 들고 있던 것도 자신은 그 단전단수 문건이 아니었다고 끝까지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이 아무런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었는데 사전 모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가담해서 주요 임무 종사를 하냐, 이런 부분을 자기가 마지막 최후 진술에도 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신 것처럼 그대로 판사가 적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재판부에 대해서 조금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게 김건희가 언제 반성을 했습니까? 김건희가 반성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재판부는 김건희를 반성했다는 이유로 양형을 막 깎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민이 주장하는 거를 그대로 다 받아주면은 그 문건이 단전단수라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고, 그리고 불과 몇 분 만에 어떤 사전 모의 정황도 없는데 어떻게 중요 임무 종사자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사실 지금 재판소원법이라든지 법 왜곡죄라든지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 이런 거를 계기로 사법부가 완전히 지금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아예 오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꿔 나갈 것이다라고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카드를 주려면은 가장 강하게 우리는 이거 못 받아들이니까 1심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신호를 주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게요. 오늘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 이진관 부장판사라면 같은 논리로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구형 15년인데 23년 선고했고 이상민은 거기에 정상 참작할 이유도 없고 더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한 30년 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류경진 부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구형 15년 그것도 부족하다. 부족하죠. 그러니까 예. 수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지적하는 그런 취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류경진 판사가 최소한의 법과 양심이 저버리지 않는다면 15년 구형한 그대로를 선고해야만 마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유경진 하면은 이제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예.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동료 판사에 대해서 그냥 봐주기 판결을 내렸던. 그러니까 골프채를 받았던 동료 판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냥 무죄를 때렸거든요. 그 골프채가 가짜였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이상민이 최후 진술을 하면서 나 판사 출신이야, 나 판사 너의 선배야 라고 은연중에 그걸 과시하는 듯한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유경진이 그런 것들을 의식한다면 정말 역사의 역사를 배반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지금 걱정을 좀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후 진술을 하는데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의 억울함, 나 정상을 참작해 주세요 이런 호소가 아니고 완전히 그 선배가 후배한테 기사 받아 적어 내가 부를 테니까 딱 그런 느낌으로 읽잖아요. 그러게요. 제가 그런 느낌을 탁 받았어요. 그래서 유경진이 동료 판사를 봐준 그 판결을 떠올리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이 유경진 판사의 성향이 봐주기를 해줄까봐 지금 시중에 오늘 만약에 이자까지 엉뚱한 판결 나오면은 그때는 19일 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이은주님, 언제부터인가 죄의 유무를 따져보기에 앞서서 판사가 누군지부터 챙겨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너무 정확한 말씀. 이래서는 그렇죠? 안 되는 건데요. 현실에 눈을 떠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깡그리 무너져서 큰일이라고 해야 할지 뭐가 됐든 비극적 현실임은 분명합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까? 이놈은 죄가 있네. 이놈은 죄가 없네. 그렇게 봐야지. 판사가 누군가. 이건 잘못된 거죠. 그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그걸 먼저 돌아보고 뭘 씨부려야죠. 조의대. 조의대는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 한 번씩 보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상민이는요, 정말 또 나쁜 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문건 어떻게 했냐. 종이 쪽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덕수처럼 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시죠? 하고 이야기하면 차라리 낫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봤더니 바지 뒷주머니에 문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건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할 말이 없냐? 그래도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건데 이놈아는 연기까지 해. 멀리서 이렇게 봤다고.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짧게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건데요. 저게 CCTV에 나왔잖아요. 방금 연기까지 하네. 진짜로. 연기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봤다고. 저렇게 거짓말한 게 이제 CCTV가 공개되면서 그렇죠. 위증죄가 딱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위증죄도 걸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차라리 그때 내가 CCTV가 나올 줄 알았으면 그때는 봤다고 말하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자신이 이제 그 CCTV 속에서 봤던 문건은 그게 그 단전단서 문건이 아니라고 또 그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낳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봤던 단전단서 문건이 있고 그 문건에 따른 행동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그 회의 내 국무회의 시간 내에서 또 한덕수랑 둘이 앉아서 이렇게 문건을 쳐다보고 있고 이 모든 게 본인의 말을 꼬아서 단전단서 문건을 보고 그에 따라 지시를 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건 전혀 기괴한 말로서 문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소방청장한테도 전화해서 뭐 국민안전 챙겨달라고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또 그러지만 소방청장이 근데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장관님께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소방청장이 아예 대놓고 거짓말해 버려요. 그러니까 소방청장이 증언을 했잖아요. 증언도 네. 해버렸죠. 호석권? 네. 자기는 그렇게 이해했다. 성을 공격할 때 먼저 물을 끊고 네. 뭐 전기를 이렇게 끊고 이렇게 하면 안에서 버티지 못하니까 이걸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곧 경찰에서 연락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 안전을 이런 그러니까 아주 그 나쁜 거짓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큰 사건 사고고 접수된 거는 없는지 어떤 각종 시위나 충돌 같은 상황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차례로 전화를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그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그때 전화를 받고 옆에 있던 우리 그 간부들도 제가 아마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냐 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기 때문에 저는요 이상민 저건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 좀 뉘우치는 것은 고사하고 저렇게 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주둥이를 닥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였으면 이미 아까 우리 언급했던 이태원에서의 참사, 오송에서의 참사 이랬을 때 고개를 한 번이라도 숙이고 또 자진해서라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겠죠. 그러나 그런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거짓말도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 딱 그겁니다.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전화했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 전화라는 게 저는 더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국회를 경찰을 동원해서 봉쇄해라.
국회의원도 일체 못 들어오게 해라라는 경찰에게 내려진 지시에 이상민의 육성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집단에는 법을 좀 안다고 법 기술을 부리는 거예요. 통화했다고 하는 건 증언이 나와버렸으니까. 근데 통화 내용 어떤 거 가지고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또 피해가고. 그건 밝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낭만 63님, 주둥이가 변소네. 정말 그렇죠. 이렇게 좀 판결들이 사실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착착착착착 이루어지고 단죄가 착착착착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새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시간을 질질 끌고 그러니까 아이 저 내란 우두머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까지 한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냥 사형 말고 뭐가 있나요? 그런데 혹시 막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설치는 게 전환길이고 고성국이고 전두환 사진 걸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김건희는 또 편지를 써가지고 공개를 해요. 야, 지금 김건희도 멘탈 보통 아닌 것은 내가 알지만 그럴 때입니까? 그거를 또 공개를 했죠. 김건희 편지 한번 보여주세요. 뭐 옆에 뭐 하트 표시까지 했네. 저것도 지가 그린 건가? 저거는 이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부족하고 죄 많은 제게도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니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거라고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위로를 해주시니 몸이 아파도 기운을 내겠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보다 더 하나님을 정말 저런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신유진 변호사님. 뭐 김건희의 어쩌자고 하는 자신감이라고 거예요? 저는 보여집니다. 자신감. 사실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그동안에 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재판에도 얽혀 있었는데 김건희 모녀가 동업했던 사업을 동업했던 동업자는 항상 감옥으로 가고 이상하게 김건희 모녀는 피해자가 되는데 피해자가 되는 쪽이 돈을 다 법니다. 근데 이 건이 한 건이 아닙니다. 최초의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목소리를 냈던 정대택 씨도 그런 식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렇죠. 그 과정에서 김건희 모녀는 돈만 벌고 피해자가 되면서 동업자는 감옥에 갔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김건희가 마지막 동업자라고 선택한 것은 저는 윤석열로 봅니다. 윤석열 동업자는 감옥에 가 있고 자기는 나올 거다. 피해자는 자기가 될 것이고 큰 돈은 자기가 다 챙긴다. 이런 게 김건희의 구상. 우리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우리가 뭐 재판해가지고 뭐 한두 번 무죄 받고 우리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걱정 마. 347억 원 잔고 증명서를 했던 사건도요. 그 당시에 법원에서 증언까지 다 나왔는데도 그 사건 절대로 기소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국 그 건으로만 기소가 됐지.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금 1년 8개월 요 정도면 내가 했던 것에 비해서는 뭐 1년 8개월 정도. 그렇지만 나 항소심 가서도 이길 수 있어. 이 자신감. 우리가 한두 번 해보는 줄 알아? 이게 지금 사법부와 저는 어느 정도 결합이 돼서 이거를 더 뭐랄까요. 그 조이대의 목소리와 함께 나도 목소리를 내지. 이런 뜻으로 저는 비춰집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그 입에 하나님을 올려야 지읒 리을 그거 아니에요? 점잖으신 분이. 근데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 입에 하나님을 올려 차라리 지 무당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본인이 신기가 있고 본인이 무당보다 더 세다고 주장하고 온갖 사입이 소 껍데기를 벗기는데 막 그 남편 윤석열과 함께 돈을 바치고 이름을 올리는 자인데 마치 이제 이 대응 기독교 세력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I believe 사과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거기서도 속이는 정대택, 안소연, 노덕봉 이 3대 피해자 선생님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최은순, 김건희는 숨 쉬는 것까지도 조작이다. 보통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은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셨는데 저는 그건 거죠. 저는 하나님 믿고 여러분들 사랑으로 버티고 있다. 저 좀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한 번 거짓쇼를 하는 거죠. 근데 안진걸 소장님 구치소나 교도소 계실 때 편지 써봤죠? 예. 방금 편지 한번 보여주세요. 요즘엔 달라졌나? 원래 그냥 그 옛날 완전히 편지지? 그 편지지 거기에 보통 양면지로 된 거. 예. 저 사삼으로 이렇게 해서 오는데 저렇게 막 꽃무늬 있고 뭐 동물이 있고 예, 양면지 이제 쓸 편지가 수 있나요? 있는데 이제 안에서 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에서 이제 교도관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매점까지 직접 저희들 때는 안 되는데 이제 교도관님들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배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렇게 살 것을 적어요. 닭다리 하나, 뭐 꽃무늬 편지지 이렇게 해가지고 영치금이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서 하는 거죠. 돈 많이 들어오니까. 예, 돈 많이 들어오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는. 지금 완전 이자들은 돈벌이를 지금 에라 뭐라 갖다 들어와 있는데 돈이나 벌자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막 영치금 유치하고 막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일에 나섰던 게 이제 전환길 이자가 그걸 하면서 방법을 깨달은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니까 장사가 되네. 그래가지고 지금 새롭게 또 뭔 이야기를 하냐면 100억을 모으겠다. 천억. 천억? 천억 펀딩. 잘못 봤네. 천억 펀딩. 천억이었네. 와, 나 이렇게 내가 사이즈가 작아요. 스스로 100억으로 봤어요. 천억 펀딩. 야, 천억을 해가지고 또 나라 이름도 바꾸시겠다고. 와, 전한길국인가 그러면? 한길국? 전한민국? 이거는 우리 나라, 네, 전경근근. 근데 나라 이름뿐만 아니라 뭐 입법, 행정, 사법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조이대까지 폐지시키려고 그래. 지들 편인데. 이거 조이대도 서운하겠네. 그야말로 국헌 물론 예.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천억이 필요하다, 뭐 독립 자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혹세무민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환길이 대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자 전환길을 지지하는 뭐 한길, 자유한길당 카페 내에서도 이거 뭐지? 이거 이러다가는 당신 이거 감방 갈 수 있는데 이거 내란이야. 이렇게 지적하는 글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돈 얘기 나오는 거 봐라 저거 하는 짓이 지금 뻔해. 내부에서도 전환길의 속셈을 이미 눈치챈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환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 사람만 다루고 사람 아닌 것들을 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나 혼을 한번 좀 내야 될 게 있어서 전환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제2의 건국한다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제2건국할 것이다. 자, 건국 자금을 모집할 겁니다. 건국펀드입니다. 건국펀드. 첫 번째 모집 금액이 좀 큽니다. 100억을 모집할 겁니다. 1단계 100억, 2단계 500억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건국펀드로 어떤 사람들 내각의 명단 만들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라 이름도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좀 살게 하면 돼. 100억을 그때 그가 1차로 100억 그래가지고 1000억을 모아서 1000억 모으면 나라 만들 수 있나요? 저 매관 매직 저는 저 내각의 명단 저게 바로 매관 매직일 수도 이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김건희 얘기하시면서 저는 김건희의 죄 중에 대통령 배우자라는 탈을 쓰고 매관 매직 이거에 대해서 아직 지금 단죄 안 했잖아요. 지금 아직 재판 이제 기소는 돼 있지만 아직 진행 안 했잖아요. 저 전환길이가 하는 게 영락없이 그거 아닙니까? 매관 매직 얼마든지 불사하고 하겠습니다라는 거 이건데 이 극우 세력이 이 제도권 안에 뭔가 또아리를 트는 거 이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토양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장동혁 같은 자가 전환길에게 이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지금 극우 세력들이 제도권 안에 또아리를 트는 거를 딱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지금 꼴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역사가 퇴보하는 겁니다. 나경원이나 장동혁이 전환길 선생님 하면서 부추기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폐지하겠다는잖아요. 와, 저는 현행범인데 저는 저거 완전 내란 선전선동의 음모인데요. 정말 아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일부를 끝낼 수는 없고 눈을 좀 환기시키고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앞두고 지금 이제 재래시장을 쭉 이렇게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저는 단순한 쇼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온기가 어디까지 펴져 있는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죠. 지난번에 통인시장 가가지고 상인들의 얘기 들으면서 소머리국밥 먹었는데 어제는 청주죠 무학시장 네. 예 거기를 들렀어요. 충주인가요? 한번 보여.
야.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전통시장 방문하고 그러면은 좀 남다르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국무회의인가 어디에서 그 얘기한 것이 참 마음에 확 꽂혔는데, 배가 고파 봤냐 너네들은. 배고픈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나는 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좀 잘 보살피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란 훔쳐가지고 교도소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배가 고파봤고 밑바닥 생활을 해봤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저렇게 전통시장 가서 상인들을 만나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정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저 시장통 가신 다음에 바로 지금 앵커님께서 말한 충주 그냥 드림센터를 갑니다. 아, 예. 둘 다 화제가 됩니다. 시장만 가도 화제인데 그저께 통일시장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기자회견, 뭐 국민과의 대화, 뭐 시장통은 이게 지금 벌써 한 100번 가까이로 가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역대 모든 대통령보다 훨씬 많이 가는데 그 자체도 너무 좋고, 그냥 드림센터 방금 아셨던 국무에서 한 70군데가 지금 하고 있다. 2만 원 정도를 그냥 이제 음식을 드리는 거거든요. 처음에 가면. 두 번째 오면 상담을 좀 하고 추가로 음식 조금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마구 퍼주지는 못해요.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민들에게만 준다 그럽니다. 실무자 그러니까 아이고 다른 지역에 없는데 타 시도에서 오셔도 같은 국민이니까 드리세요. 실무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1인당 2만 원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충주 시민이 아니어도 드리세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따뜻한 겁니다. 이것은요. 만약 다른 지역에서 배고파서 왔는데 만약 충주 시민이 왔어요. 충주에 있다는 거 알고 너무 배고파서 근데 아이고 충주 시민이 아니고 얼마나 그 순간 이제 나가서 잘못하면 범죄도 저를 그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드림센터 그리고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이제 하나씩 다 설치하는 걸 확대한다고 하고, 어저께 또 인상적인 게 이 그냥 드림센터에 모 은행이 45인가를 기부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은행 칭찬도 하더라고요.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는 촉구인 거죠. 칭찬하면서 촉구도 하시더라고요. 모 은행이 뭔가요? 거기는 신한은행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냥 드림센터가 이제 우리 흔히 아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 다음에 전국 푸드뱅크, 여기는 둘 다 사실상 공공기관이거든요. 보건복지 산하에. 근데 민간기관은 유일하게 신한은행에 45억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냥 드림도 이재명 대통령 아이디어라고 그러던데. 경기도 지자체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예. 야, 배고픈 사람들 좀 그냥 데려라. 눈치 보지 않게 드시게. 근데 그게 확산이 안 됐는데 대통령 되시자마자 전국 지금 70개. 그러니까 여러분 푸드뱅크는 들어보셨잖아요. 푸드뱅크는 전국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저소득층들만 중심으로 줘요. 그냥 드림센터는 뭐냐면 소득증빙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진짜 눈치 보지 않고. 그러니까 틀리죠. 푸드뱅크 안에 있어요. 근데 전국 70개, 앞으로 200개 정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곳곳에 이렇게 너무 구석구석 온기를 좀 불어넣기 위한 그런 좋은 일 하는 데가 많죠. 홍길동 은행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대구기 정어리 몰에서 또 명절 판매금 홍길동이 기부하신다 했으니까 그냥 드림센터는 2만 원어치 음식을 주는 거고, 굶지 말고 죽지 마라, 범죄 저지 말고. 홍길동 은행은 이제 그렇게 끼니는 때웠지만 그래도 통신비도 연결이 되고 그래야지 알바도 할 수 있잖아요. 10만 원을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얼마 전에 시군구 공무원들께서 노조연맹에서 이렇게 또 기부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따뜻합니다. 대통령부터 국민들까지 모두 따뜻합니다. 너무 고마워서 우리 정어련님들께 고마워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예.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 만나봅니다. 3선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냈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만났죠. 최근에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하면서 행보를 넓히고 있는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수석대변인 지내셨고 3선 중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주 우리 민주당에서 정책통, 정무통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네, 잘 지내셨습니까? 내일 모레 이제 설인데 네. 계획은 어떠십니까? 이번 설에는 이 고향에 안 가기로 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거기 대구입니다. 대구? 예. 아, 맞다. 그때 대구라고 그러셨죠. 이번에는 왜 못 가십니까? 예, 저번 주에 저희 어르신 구순이어서 아하. 예, 좀 땡겨서 좀 하고. 아, 예. 그러셨구나. 이번에는 아무래도 제가 뭐 출마 선언했으니까 예. 뭐 현장을 경기도 좀 보셔야죠. 예, 경기도 좀 돌아봐야 될 예. 일들이 있어서. 야, 아버님이 구순이십니까? 예. 어머니도 살아 계십니까?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두 분 다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 혹시 지금 이제 그 명절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통시장 이렇게 다니는데 네. 경기도 쪽에 좀 시장 이렇게 다녀 보십니까? 네, 경기도 쪽에 제 지역구에는 공교롭게도 전통시장이 없어서 화성에는 예, 제 지역구에는요. 예. 화성이 이제 지역구가 4개가 있는데 제 지역구에는 전통시장이 없어서 지역구 전통시장은 못 가지만 예. 인근의 수원 예. 또 옆 지역구에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가끔씩 화성은 갑니다. 아무래도 신도시 개발한 곳이라서 전통시장 부지기보다는 이제 뭔가 뭐 몰 이런 식으로 많이 예, 있겠죠. 이제 상점가라고 이제 법률용어로 예. 상점가라고 하는데 상점가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지사 이번에 이제 출마 선언하셨으니까 경기도 전체 이렇게 다 이제 다녀 보시고 네. 그럴 텐데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경기가 좀 안 좋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코스피는 오늘 또 막 이렇게 팍팍 솟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금융과 그 실물 경제가 상당히 유리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클릭 몇 번만 하면 미국 주식 사는 거 금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 역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 주식 클릭 몇 번만 하면 살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본 시장이 그런 이제 각종 이제 상품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투기적 상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기업의 가치를 이제 반영한다기보다는 어떤 투기적 수요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커지면서 실제 그 실물 경제하고 좀 유리되는 현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당신이 이제 한 신문을 40 몇 년째 보고 있는데 40 몇 년째 그 신문을 보지만 단 한 번도 경기가 좋다라고 쓴 기사를 본 적은 없다.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뭐 좀 돌아가네 뭐 이런 건데 이번에 민주당 합당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저는 싸울 때 어떤 그 태도가 막 화가 많이 나 있는 태도 막 이런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것도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 경기하고 무관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도 뭐가 뭐 제대로 안 되고 막 짜증나는 판결 계속 나오고 특검 수사했다고 그래도 내놓는 것이 겨우 그 모양이고 그냥 국민들이 그냥 내나 바로 딱 정리가 좀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막 좀 끓고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주식이 막 올랐다고 그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재미를 좀 봤겠지만 주식시장 올랐다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건 상관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기분 좋을 일도 없고 막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상황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더 좀 화가 많이 나서 오가는 언사가 거칠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부분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당들이 토론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대우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안 들어요. 맞아요. 예, 우리 정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 나누어져서 상대방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 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쪽에서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상상과 오해가 겹치면서 실체와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고 결론이 무조건 안 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이 정치가 지역주의가 엄청 바로 할 때 최대한으로 바로 할 때 보면 사실은 이렇게 지역구로 갈라져 있을 때 이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경상도에서 보리면 뭐 전라도에서 보리해야 되고 전라도에서 팥이면 경상도에서 팥이어야 되는데 이게 왜 경계선만 넘어가면 팥이 콩이 되고 콩이 팥이 되냐 이런 이제
한탄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좀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진영에 맞는 이야기들을 맥락과 무관하게 주장하는 이런 게 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했고, 또 이런 소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본인들의 얼굴을 좀 내미는 뭐 흔한 말로 자기 정치하는 방식으로 또 이 소란을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소음이 더 커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기본이 안 된 것 가운데 최고로 꼽는 게 저는 오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그동안 입만 열면 영수회담 하자고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어저께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직자들의 그 관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대통령의 한 시간은 5천만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오늘 그 회담한다고 다른 일정도 다 빼놓고 했을 건데 아침에 나 못 가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고, 장동혁 대표가 아마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아마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저는 뭐 극우 세력들이 아마 전환길이 어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아, 저 그거는 몰랐는데. 전환길하고 고성국이가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은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가 좀 흔들릴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안 가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 장동혁 대표 본인은 이게 가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정치권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그 정도 상도덕은 뭐 갖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의제에서 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해버리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기본이야. 예, 그래서 앞으로 아마 영수회담을 또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예, 이제 무슨 예. 낯짝으로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표시는 안 하실지 모르지만 엄청 기분이 나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1차적으로 보면은 다시는 초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대일 것 같습니다. 아니 초대를 뭐 자기가 먼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홍익표 수석 돼가지고 갔을 때도 영수회담 하자고 그러고 틈만 나면 하자고 그랬던 사람이 그래 만납시다. 내가 바쁘지만 요즘에 지금 계속 설 앞두고 막 전통시장도 다니고 일정이 바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빼놓고 이제 자기를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명절 앞두고 네. 야당 대표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위상을 올려주는 거죠, 진짜. 그렇죠. 예. 야, 그럼 이제 거기서 자기가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 그 핑계를 대는데 저는 제일 우스운 게 오늘 가면 여야 협치를 위해서 무슨 반찬 내놨고 쌀에 무슨 작곡 섞었고 그런 것들로 오늘 뉴스를 다 덮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자기가 잘하면 되죠. 예. 그렇게 그게 무서워서 못 간다? 아, 자기가 그러면 주도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만나가지고 혼자서 딱 이렇게 읽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니셔티브를 네. 잡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자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당 대표의 발언이 뉴스가 됩니다. 그렇죠. 영수회담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당 대표의 발언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뒤로 빠지고 야당 대표가 공격적 발언을 할 게 뻔하니까 그게 뉴스를 사실 뒤덮죠. 근데, 완전 유리하죠. 예. 근데 전환길 뭐 이런 완전 그 극우 사실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저쪽 당이 극우 세력들에게 확실하게 지금 점거됐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얼마 전에 전환길 씨가 3일 안에 답변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3일 안에 답변을 해라. 뭐 윤어겐 할래 말래에 대해서 답변해라 이랬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과거부터 이야기해 오던 것과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 아주 말을 애매하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답변을 돌려서 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전환길이가 묻는데 그냥 득달은 그렇지 또 답변하는 거 그게 아주 웃깁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오찬 자체가 무산돼 버렸네요. 장동혁 없이 진행하면 큰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 뭐 그렇죠. 뭐 예. 그 사실 그렇죠. 예, 야당 그렇죠. 대표. 아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야당의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뉴스가 되고 역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 얘기는 안 듣고 막 대통령 이야기만 했다. 오히려 대통령이 욕먹죠. 맞습니다. 예. 야당 대표 불러놓고 혼자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네.
그나저나 오늘 정청래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 만났으면은 뭐 그 안에 이런저런 얘기들 좀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고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 대화와 타협을 우선 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대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영수회 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해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무례하게 당일날 아침에 거부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국민들이 볼 때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합당 논의 과정에서 권칠성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셨어요? 저는 일단 합당을 제안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그거는 다 아시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혹독한 시련을 겪었죠. 그런데 이게 대표가 못할 이야기인가 원칙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또 대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꺼내는 방식이나 뭐 절차상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문제 제기하되 합당이 타당한가, 합당이 합당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본질적인 데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토론이 이어지는 양상이 지지자들 간에 또 의원들 간에 토론이 이어지는 양상이 너무 소모적이었죠.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의원들이 그래도 저는 마무리는 지혜롭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그 의총에서 이 합당 여부와 무관하게 이 논쟁을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합당 논의를 하는 걸로 정리한 것은 이제 의원들의 그런 의견을 지도부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정리한 것은 그래도 민주당이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살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초선 모임 더민초, 또 재선 의원 모임 더민재, 뭐 이렇게는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3선 이상 중진들은 뭐 그렇게 단체 행동이나 뭐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그 중진들도 대부분 의견이 그런 의견이었습니까? 예. 논쟁의 양상이 토론의 양상이 생산적이지 못하고 서로 이제 자꾸 편을 나누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득하는 게 아니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니까 이거는 우리 당에 그 데미지를 줄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당 내에서도 좀 험한 말들이 오고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지만 또 어제 끝나고 나서 서로 최고위원들 간에 웃고 악수하고 충정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정리는 된 것 같은데 조국당하고도 조금 이제 섭섭한 말들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잘 정리가 될까요? 네, 뭐 정리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합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후보를 각자 낼 가능성이 이제 많아졌죠.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울이나 이런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지지층 폭에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덜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가 나오고 민주당에서 나오고 만약 그렇게 해서 레이스가 간다면은 이게 선거라고 하는 생리가 이 상대방을 네거티브 캠페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 보면 본인의 지지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거를 뭐 물고 늘어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 내부에 상당한 데미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힘당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또 막상 선거가 되면 또 결집하고 그래서 승부가 아주 근소하게 막 갈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뭐 상황에서 언론 오래 계셨으니까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따로 가면은 그거는 참 어려운 승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선거 연합을 하든 연합 공천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 양당 지도부가 좀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통합과 연대를 위한 준비위원회인가 추진준비위원회가 그건 만든다고 하죠. 예, 그거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담이라는 것도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 몰라도 하다가 깨지면 영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확실한 거니까요. 그 기본 조건은 아주 좋은 편이죠. 뭐 아주 저 사람이 배필감으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원천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성사가 되기 어려운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호감을 갖고 있는 건 확인이 된 거고요. 단지 이제 뭐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M&A를 하면 예. 그 가격을 쳐줍니다. 그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언론들이 자꾸 이제 그런 거를 뭐 나눠 먹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겉으로 대놓고 말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지. 사실은 뭐 그러면 혼자 다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훨씬 맞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눠 먹는다고 하니까 그렇지 이제 권력을 좀 그 아주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저는 뭐 그 추진위원회 통해서 양당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추진위원들은 좀 부드럽고 네. 좀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고 좀 이런 분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양당 지지자들이 왜 이런 거를 양보하냐,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또 막 예. 문자 폭탄들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럴 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당 의원이면 우리 당 지지자들에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오히려 뭐 자기 얼굴 내밀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든가 하면 이 합당의 추진 과정이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오늘 그 주식시장이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5,500을 뚫었었거든요. 지금은 5,493.74인데 5,000 뚫고 이제 6,000을 막 향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 큰 빅3가 이렇게 주도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추진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제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투명화, 제도적인 보완, 그리고 또 향후에도 이제 비제도적인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대자본이 누리던 어떤 뭐 기득권이랄까요? 또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소액 주주자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 호황이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전 세계 뭐 탑 나라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이렇게 이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또 반도체 경기 호황, 이게 잘 맞물리면서 지금 코스피가 호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5,501이네요. 참 그래서 감히 상상도 못하네요. 대단해요. 예. 얼마까지 갈까요? 저도 뭐 그런 쪽으로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최소 5천은 기본적으로 이미 다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다진 것 같고, 다른 좀 그 신기술 관련된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 한국이 좀 더 투자해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뭐 특허라든가 기술들이 나오면 아마 날개를 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빠져도 금방 5,000원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는 5,000이 기본 베이스가 된 것 같은데, 야, 임기 안에 5,000 될까 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안 된다고 했던 5,000이 사람들, 기본 베이스가 네, 안 된다고 했던 저쪽 당 의원들 많죠. 지금 아무 이야기도 안 하던데요. 그나 참 국힘당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합당 가지고 시끄럽고 막 그런 거 했을 때 국민들이 그게 좀 속상했어요. 아니 저거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건데 뭘 이렇게 또 시끄럽게 하느냐 하는 거였고, 그나저나 이제 내란을 빨리 좀 청산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도 재판 나오는 거 보면 국민들 상식에 어긋나서 불안 초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상민 걱정이 재판 많죠. 있고 19일 날 이제 윤석열 재판이 있는데, 지금 잇따라서 나오는 판결들을 보면 정상이 아니네, 상식에 어긋나네,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윤석열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러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일 큰 게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법적 판단, 그다음에 내란 우두머리냐, 내란 주요 종사 임무자냐, 아니면 부하 수행자냐,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번에 한덕수 그 재판을 보면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이게 내란이고 한덕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다라고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내란 우두머리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사법부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란과 관련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품백을 받았니 안 받았니 이게 뭐 뇌물죄가 성립하냐 이런 그 법리 논쟁보다 내란이냐 아니냐 그리고 내란범으로 의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저는 뭐 아무리 뭐 딴 생각을 하고 싶은 판사라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경계선을 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가 없다. 예, 저는 뭐 그런 없다고 말씀이시죠? 보고, 예, 제가 뭐 이거는 뭐 좀 뭐 돌아다니는 말이라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뭐 지기현 판사 이런 사람도 주위에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걸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풍설이 또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아, 예. 지기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예, 그런 뭐 풍설입니다. 예. 돌아서 들었기 때문에. 그 어디 쏘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말을 좀 듣게끔 다니게 해야 될 필요도 있겠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워낙 말도 안 되는 재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러니까 이제 법 왜곡죄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일단 재판 소원법 지금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는 국민한테 피해가 간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소원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대법원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게 합헌이라고 하는 판례를 가지고 있고 그 판례를 인용한 판결문이 한 2,000건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위헌의 여지는 뭐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그거를 이 재판소원권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대법관 숫자 늘리는 거 가지고도 지금 국힘당이 반발하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웃겨요. 자기들이 진작에 늘리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회창 총재 예. 있을 때 그때도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때도 예. 그 대법관 숫자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안들을 내고 그랬었습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이 이제 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을 대법원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명 전체가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그 판결을 존중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건 대법원이 월권도 아니고 그건 뭐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이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니까 그 자존심을 사실 깨기 힘들어서 저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주장하는 것까지야 뭐 들어주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장이 받아지거나 제도적으로 그 적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예. 혹시 법 왜곡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 왜곡죄는 제가 뭐 법사위가 지금 아니어서 진행 과정은 모르지만 이번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국민들 마음에는 직위원이라도 좀 압박하기 위해서 윤석열 선고 전에 법 왜곡죄법도 좀 통과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또 하면 또 상당 또 집행할 때까지는 또 유예 기간이 있고 이래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는 한준호 의원 만나봤는데 예. 지금 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꽤 많지요? 출마 선언한 분이 저하고 양기대 전 의원, 예. 그리고 한준호 의원, 김병주 의원도 전 했고. 최고위원 지금 예. 그렇게 그렇게. 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론되는 사람이 추미애 의원도 지금 얘기가 네. 계속 나오긴 하는데 예. 거기도 나올 것 같습니까? 요즘 보면은 경기도 각종 행사에 다 나옵니까? 찾아오시는 걸로 봐서는 예, 지금 이제 그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예. 이제 출마 선언하면 상임위원장을 이제 이렇게 내놓으시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출마 선언은 조금 이따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직 지사도 민주당이잖아요. 예. 김동연 지사도. 예.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 이번에 한번 경기도지사 도전해보겠다라고 나서는 이유가 김동연 지사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김동연 뭐 그런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뭐 김동연 지사에게 좀 뭐 신뢰되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당원들 입장에서 김동연 지사를 조금 손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나쁜 사람이다, 뭐 일을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손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뼈가 굵은 사람은 아니니까. 예. 예.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뼈가 굵은 후보가 그렇게 많지 않네. 우리 권칠성 의원님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그야말로 4명의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춘 30년 민주당원 아니십니까? 예, 뭐 저는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살면서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네, 어떤 스승과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저 신문에 이렇게 오늘의 운세 보면 네. 오늘은 남쪽에 가서 귀인을 만난다 이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그 귀인을 만난다고 하는 게 인생의 큰 지침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그냥 뭐 180도 바뀌니까요. 어려운 주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4분 딱 한 가지씩만 나는 이분한테는 이걸 배웠고 이분한테는 이걸 배웠고 이렇게 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한테는 참는다는 걸 저 배웠습니다. 참는 거. 예, 참는 걸 배우면 이제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97년도 대선 때 대구에서 이제 대구 방송에서 그 토론회 대통령 후보 불러서 이렇게 토론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대구에 그때 패널들이 진짜 심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 있었죠. 보는데 와 그걸 참아내시더라고요. 화를 안 내시고. 그래서 저래서 이 견뎌오셨구나. 그래서 인동초 뭐 이런 별명이 그냥 생긴 별명이 아니구나. 제가 그걸 많이 느꼈고.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결단력이죠. 예, 이제 그게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인격. 네, 뭐 같이 대화하면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 건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 쏜살 같은 순발력, 예, 그게 아주 참 배울 만한 점이고 네 분 다 공통점은 엄청난 체력입니다. 맞아요. 예, 엄청난 체력입니다. 예. 정말 체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상상을 초월하는 체력을 갖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네 분 다 체력은 정말 예. 또 잘 드시고 예. 잘 드셔요. 예. 그리고 뭐 소탈하시고. 예. 예. 그런 것들이. 우리 권칠성 의원님도 잘 드십니까? 네, 저 잘 먹습니다. 아, 그래요? 잘 드셔야 건강하고 일도 잘하고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출마하시면서 저는 그 슬로건 보니까 이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앞에보다 뒤에가 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덜 피곤한 경기인. 예. 야, 이걸 보면서 예.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막 지금까지 나온 구호 중에 사실 최고로 꼽는 그 슬로건이 네. 삶이 있는 저녁.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 네. 그걸 아마 최고로 꼽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 만든 사람은 별로 재미를 못 봤지만 근데 오죽하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인가 손학규 대표한테 이거 내가 좀 써도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녁 있는 삶 다음으로 좋아 덜 피곤한 경기.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경기도에서 계속 출퇴근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 좀 덜 피곤하게 해야 되겠다. 이 출퇴근이 주는 그 압박감이나 피로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특히 또 경기도가 이 교통 체계가 서울하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연관된 게 발달돼 있고 경기도 내에서 이동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도 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예.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기본 그 간선 도로가 서울과 연결돼 있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덜 피곤한 경기인이 좀 마음에 딱 와닿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좋아요. 예. 아, 이거 권 의원님 아이디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야, 덜 피곤한. 그 지금 이제 피곤하다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교통 문제가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경기도 전체로 보면요. 저는 대한민국이 경기도에 요구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경기도가 대한민국 내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첨단 산업의 그 핵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기업들의 그 생산 기지가 다 경기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기도가 이 생산 기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게 덜 피곤한 경기인을 만드는 것과 함께 경기도에게 주어진 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산업을 진흥시키면 여러 가지 뭐 환경이라든가 기타 규제 문제 때문에 이 충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논란을 오히려 양성화시켜서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잖아요. 예서 논란을 그냥 덮어놓지 않고 그냥 밖으로 꺼내놓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지금 뭐 용인의 클러스터 문제 이게 이제 핫한 문제니까 예. 용인의 클러스터 문제 같은 것도 전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네. 요즘은 전기가 권력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용인의 클러스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전기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SMR 실증 소형 원자로죠. 실증 단지를 경기도가 신청하겠다. 예. 예. 제가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사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험이 지금 경기도 발전에 가장 이렇게 유용하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많은 자리를 하셨던 거 아닌가 싶기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그런 또 게 아마 경기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드시게 한 것도 같고. 예. 경기도는 뭐 미우나 고우나 대한민국 산업의 중추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엔진입니다. 경기도의 이 성장 엔진이 꺼지면은 대한민국이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정확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경기도를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뭐 출마 선언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과의 관계 이런 것을 보면 그전에는 어떤 서브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좀 더 달라진 느낌이 있어요. 네, 경기도 지사 출신이 대통령이 돼서 그런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실질적인 서울은 이제 브랜드 파워가 좀 높은 도시죠. 예. 그렇지만 서울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900만도 깨졌을 겁니다. 그런가요? 예.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1,420만입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언가를 생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지자체는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안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 도정을 이끄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는 일들이 뭔지, 경기도의 100년 대계가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지금 준비해야 되고 그 주안점 중에 주안점이 저는 산업과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구역 보면 이제 그 대전, 충남 또 광주, 전남 막 이렇게 통합한다고 하고 몇몇 군데는 특별자치도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기도가 그런 일들을 더 잘하려면 경기도도 어떻게 뭐 그런 걸 좀 부여해서 새롭게 할 필요는 있나요? 아, 통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합이라 뭐 경기도 자체가 워낙 크니까 네. 통합을 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면 특별자치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비수도권의 통합 문제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광역단체 간의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향후 순차적으로 해야 될 거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입니다. 예. 그게 실질적인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사실 굉장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해내야 되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작업이고 어려운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해놓는 게 맞고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로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새롭게 뭐 개편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저는 경기도가 이 기획 기능, 그 경기도 산하에 있는 시도들처럼 뭔가를 직접 실행하는 것보다는 기획 기능, 그 중앙 정부와의 어떤 교섭 이런 그 두뇌 기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좀 그 명절에 쭉 한번 다녀보시고 또 경기도가 정말 뭘 원하는지 뭐 이런 거 느끼신 거 있으면 또 한번 와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권칠승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설 명절 지나고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죠.